네, 기초입문과정 13번째 시간은 중개 완성 과정이죠.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양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었었죠. 공인중개사법 26조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개업 공인중개사도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실무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래계약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9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중개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을 했었던 것은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조사였었죠. 중개 대상 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건축연도, 물적인 조사 확인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중개 완성 단계에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인 조사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나게 되는 거래 당사자가 자연인,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당사자 조사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자연인일 경우에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에 관한 부분을 조사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적인 조사 확인의 방법에서도 살펴봤듯이 권리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은 언제나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되어서 조사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하는데 일단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신분증명서를 통해서 당사자와 사진을 통해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공적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매도 의뢰인을 알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까지 제시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런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를 조사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신분증명서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기재사항을 비교 대조하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을 잘 모르는 상대방이라면 적어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한 조사 확인을 했어도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했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 능력, 다시 말해서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가 아니냐 하는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생했다면 사망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권리 능력자이긴 하죠. 그러나 그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자이냐, 즉 행위 능력자냐 하는 여부는 또 별도로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제한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법이 말하는 제한 능력자는 바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 겁니다. 그 중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다시 말해 성년이 아닌 자가 아니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느냐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생년월일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 심판이나 피성년 후견인 심판 여부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인데 이들은 그대로 묶여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자들이었었죠. 단 민법과는 달리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민법상의 예외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 사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민법상 예외 인정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추가 확인한 결과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민법은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지하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거래 당사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능력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권의 조사라고 제목을 달아두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대리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 계약이 얼마든 부동산 거래에서도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의대리의 경우라고 한다면 법률행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 대리가 임의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이른바 수권행위를 통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그것이 단순한 부동산의 관리 권한이 아니라 처분 권한까지 허락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관계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그것도 법률론을 전제로 한 부부관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거나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처분하는 것은 민법상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관계 여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법인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에 이제 당사자 조사 확인에 관한 부분인데, 법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것을 통해서 그 법인의 법인격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리고 어떤 대표자나 또는 상업사용인에게 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 등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법인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그 처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 처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았다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립학교니까 사유재산이긴 하죠. 그러나 공공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초중등시설일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의 허가 여부가 처분의 결정적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대학일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도 또 법인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민법이 물건의 소유와 관련해서 수인이 어느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근데 그 결집력의 형태에 따라서 공동 소유의 형태는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그리고 총유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수인이 어느 하나의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일컬어서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유물 처분 자체는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공유물의 지분 처분이요, 공유 지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처분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공유로 되어 있는 물건의 지분 처분은 지분권자가 임의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공유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등기를 요하죠. 등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공유 지분의 처분을 의뢰받았다면 그 지분권만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합유인데요. 합유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유라고 하는 것은 수인이 어느 하나의 물건을 조합체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유도 지분은 있기는 하나 지분 처분 의뢰가 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는가 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합유가 수인이 어느 하나의 물건을 조합체 형태로 소유하는 개념이라면 총유라고 하는 것은 수인이 어느 하나의 물건을 집합체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당, 교회, 종교단체와 같은 재산, 종교단체 소유의 재산 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총유물의 처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사원총회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처분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관 처분을 의뢰받았다. 교인총회의 처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종중 땅, 문중 임야 처분을 의뢰받았다. 그러면 종중회의록 등을 통해서 종중총회에서 처분 동의를 했는지 또 종중규약 등을 통해서 누구에게 처분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확인을 하였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살펴봤는데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함께 작성해야 되는 것이 확인설명서였었죠.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 규격화된 법정 서식이 있어서 물건이 주택이었는지 비주거용 건축물이었는지 토지였는지 아니면 임목이나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었는지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4가지 중 어느 하나의 서식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국토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정해져 있는 게 없었다고 그랬죠. 단지 필수적인 기재사항만 몇 가지? 9가지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에 맞추어서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여기 중개실무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기초입문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개략적으로만 짚어보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었던 당사자 조사 확인 작업을 했었던 거죠. 이제 당사자 조사 확인 작업을 토대로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그 거래 당사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될 겁니다. 만일 법인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라면 법인의 대표자까지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런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겠죠. 대리계약이라면 이른바 현명주의라고 하죠. 누구의 대리인 누구 이런 방식으로 당사자 인적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인데요. 이 물건의 표시는 함께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상 물건 표시란에 기재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소재지, 면적, 건물의
용도 뭐 이러한 것들 기재를 해서 그 거래 목적물을 특정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일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일치는 이행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일과 동시 이행 관계로 물건의 인도 인수와 등기 업무가 처리되도록 기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인데요.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하는 주된 권리 이전의 내용은 물론이고 부동산상의 어떤 물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말소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수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한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거래 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접근하여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 범위는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확인하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의무를 다하는 거지 접근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현재 실채무액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습니다. 문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당사자가 말소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일단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인수해 가는 금액만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겨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자, 대부분은 은행일 것인데 은행에 가서 근저당 설정자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단순히 그냥 근저당 채무는 전액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만 계약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대출금 거래적만 넘겼다가는 불축의 손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매수인 입장에서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어도 내가 직접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를 봐도 채권 최고액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인수해야 될 현재 실채무액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조건으로 거래할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서, 부채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인수할 금액을 확정한 상태에서 인수조건으로 거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이전의 내용 중에는요, 또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권리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미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맞추어서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상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미 그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 주임법, 상임법상의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택, 그런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은 권리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매도인과 어떤 특약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도 확정 승계받게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리 이전의 내용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거래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 부분이죠. 거래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등인데 총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하고 계약금 지불 시기와 금액, 중도금 지불 시기와 금액, 잔금 지불 시기와 금액을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으로는 총 거래 금액의 10%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거래 관행이지 규정은 아닙니다. 10%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계약 체결 자체를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증약금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측면에서의 해약금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인 거죠. 근데 계약서 판독을 통해서 후일 계약금이 해약금이었다 또는 위약금이었다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언제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요.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이 이행에 착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정도, 나머지는 잔금 지급하기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기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약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 외에도 당사자 간에 특약하는 부분들 있겠죠.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도인의 과실규속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부합물이라든가 부속물, 시설, 설치물 같은 것들, 주종관계에서 종물에 관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총거래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 시설물 상태로 거래를 전제로 한 금액이고 이러한 것들은 매도인이 이전하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포가거나 파가거나 띄어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이행 과정에서 상호 간의 분쟁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약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범위와 기준 같은 것들도 약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단,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약정이 없었다고 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긴 하나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과 합의해서 계약서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면하기로 한다. 이런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이 있었다면 거기에 의해서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사항, 기재 여부 등을 유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작성해야 될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는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작성일자가 아니고요. 교부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언제 거래가 성사되었느냐, 거래계약 체결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9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때 거래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정 중개실무는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중개 실무편 시험에서는 이런 중개 완성인 거래계약과 관련된 개별적 실무에 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단지 출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개별법적 중개실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공시법 시간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줄여서 우리가 부특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서 등의 검인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간생약 등기라고도 하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의 부속 법률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그 등기 신청 의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특법에 따르면 등기 신청은 다 60일 이내에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60일 이내냐가 각각 다른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보존 등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매가 있었다면 그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되고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매가 있었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답니다. 이전 등기 신청도 60일 이내에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라면 그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러니까 토지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 지급일이 그날이겠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 증여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편무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 의무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된 제도가 계약서 검인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검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부특법 3조 1항을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원인이 계약일 때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 등에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을 받고 검인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에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는 제도가 부특법의 검인계약서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중개 완성 시 작성해야 할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9가지 정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9가지를 기준으로 방금 전 작성 방법을 살펴봤죠.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도 검인 신청하는 계약서상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거래 대금과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액도 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번호가 잘못 매겨졌죠. 6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조건 또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기재사항은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6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에 누락이 없다면 검인권자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계약서에 검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전에 받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규정을 부거법에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특법의 내용들 살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개별적 실무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 속에서 민사특별법의 소주제로도 공부하시는 부분인데 중개실무편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 신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이 실명법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외 기타 물권을 가등기도 포함합니다. 소유권만이 아니고 소유권이나 가등기까지 포함한 그 외 기타 물권을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로 하면서 단지 등기상 증명서상의 명의만 수탁자가 갖기로 하는 합의, 그 약정, 이걸 일컬어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명의신탁 행위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신탁자의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아니면 부동산 투기, 재산 은닉 이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등기사항 증명서에 권리관계가 등기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명의신탁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명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법은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행해진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단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고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명의 수탁자였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타방 당사자가 몰랐었던 경우라면 그때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등기는 물권 변동은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는 예외가 이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적용되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를 합니다만 실명법 위반되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양도담보, 담보가등기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고요. 또 두 번째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거. 우리가 이거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런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신탁 등기하는 경우. 그래서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그리고 신탁 등기는 그러하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음을 전제로 해서 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종중이 명의신탁하는 경우, 종중이 종중 땅, 문중 임야를 어떤 특정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론을 전제로 하는데, 법률론을 전제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것,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인 명의 소유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회가 각 개별 지교회의 명의의 부동산을 그 상회 명의로 등기한다든가 이런 거죠.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명법은 특례를 인정합니다. 실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나누면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양자 간의 등기명의신탁과 삼자 간의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양자 간의 명의신탁은 어떤 신탁자와 어떤 수탁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명의는 수탁자가 갖기로 이전하고, 실제 부동산의 권리는 신탁자가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신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된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예를 본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매도인과 어떤 매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양자 간에 체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신탁자의 지위로서 매매 계약 체결되기 전에 어떤 수탁자와 내부적인 명의신탁 약정을 한 상태에서 신탁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 바로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 이전을 하는 거, 이거를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혹은 다른 말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일 뿐만이 아니라 이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은 명의신탁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감수해야 되겠지만 매도인을 상대로는 계약은 유효하니까 재판상 반환 청구권 인정되니까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과는 달리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요. 어떤 매수인과 어떤 매도인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근거해서 매수인에게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이 매수인이 수탁자로서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어떤 특정한 명의신탁자와 내부적인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부동산 거래 자금을 제공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신탁자가 준 돈을 가지고 거래로 나아간 수탁자가 계약을 통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거,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든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든 심지어 계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약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등기와 이 물권 변동이 유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중 일방이 수탁자였었다는 사실을 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몰랐을 때입니다. 선의였었다면 그때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나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였든 악의였든 불문하고 신탁자는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법적 중개실무 중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기본 개념만 짚어보셨습니다. 이제 기초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규칙의 기초 이론들 짚어볼 겁니다.